전세 사기로 인한 사회적인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 요즘입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대책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도대체 원인은 뭐냐,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전세 사기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 사기의 가해자가 돼서는 최소한 안 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의 가해자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러면서 또 우리가 건전한 투자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갭 투자, 전세 레버리지 투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 갭 투자와 전세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예, 전세 레버리지 투자, 제가 창시자지 않습니까? 예. 제가 2007년도에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을 처음 냈습니다. 예, 그때 처음으로 전세 레버리지 투자라는 거의 개념을 최초로 그 기법을 발표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기법들을 실전에 적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고, 예,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세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가지고 이런 피해, 전세 사기 피해까지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매스컴에서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갭 투자라는 것과 전세 레버리지 투자라는 것이 매우 명백하게 다른 건데, 이걸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전세 사기의 가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의 가해자가 되지 않고, 또 그리고 건전한 투자를 통해서 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이게 원래 제가 2007년도에 전세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를 창출을 했는데, 2015년 정도 되면서부터 이거에 아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갭 투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갭 투자라는 이 아류가, 이게 아류이지만 이게 원조보다 훨씬 강력한 투자예요. 예, 그리고 훨씬 더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투자예요. 이러다 보니 전세 레버리지 투자는 저 뒷전에 가고, 갭 투자가 마치 원조인 것처럼 시장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 갭 투자는 뭐였냐면 바로 그냥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적기만 하면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잖아요. 그냥 논리는 뭐냐면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다라는, 거의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곧 상승할 거다라는 거에 예고편이다 라는 식의 논리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게 대중한테 너무 잘 먹히는 얘기가 된 거예요. 쉽잖아요. 그리고 또 적은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니, 얼마나 서민들에게는 얼마나 큰 이게 희망입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갭 투자라는 게 달려들었고, 그래서 언론도 그때부터 갭 투자라는 것이 뭐냐라는 걸 알게 됐고, 갭 투자라는 말이 하나의 정석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그래서 2016년, 17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받게 되기도 했고, 이런 갭 투자로 인한 피해들에 대한 그런 인식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잠잠해졌어요. 예, 잠잠해졌었는데 이게 또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 2020년 정도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승을 부리게 됐냐면은, 이제 규제로 아주 다 사방이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쉽게 말해서 돈 맛을 좀 본 사람들은 마음이 답답해 죽겠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간 게 뭐냐면 또 갭 투자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 갭 투자를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규제를 벗어난 대상을 찾는 거죠. 규제를 벗어난 대상을 찾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지방에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 아파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의 논리엔 딱 맞는 거잖아요. 그냥 공시지가 1억이든 뭐라든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그저 그냥 매매가와 전세가가 낮기만 하면 결국 곧 매매가는 상승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 틈을 이용해서 돈을 거의 안 들이고 사야 된다. 1억은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공시지가 1억 이하 이것뿐이겠습니까?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또 4.6%로 그냥 일정하잖아요. 취득세가.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때도 그렇고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고 누차 많이 얘기했습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 이런 거 사는 거 정말 위험하다.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세 레버리지 투자와는 그럼 뭐가 다르냐? 이 부분을 또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전세 레버리지 투자는 이런 대상을 고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갭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기만 하면 이제 매매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하고 다시 말해서 매매가의 상승을 보고 투자하는 게 갭 투자예요. 근데 전세 레버리지 투자는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전세 레버리지 투자는 오직 딱 하나만 봅니다. 그게 뭐냐? 전세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냐 아니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전세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동산인데 마침 매매가가 안 올라가지고 매매가가 멈춰있는 이런 대상을 고르는 게 전세 레버리지 투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매매가는 안 올라도 별로 신경 안 쓰겠다 이거예요. 오직 전세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또 무슨 말이에요? 전세가가 상승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리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투자를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전세 레버리지 투자와 갭 투자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레버리지 투자의 잣대를 갖다 대면 전국의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 아파트 같은 거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살 수가 없죠. 아니 이게 어떻게 전세가가 올라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붙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전세가가 오릅니까? 오를 거다라고 기대할 수 없어요. 왜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어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거고 아무도 여기를 거주하는 것이 기뻐서 거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이렇게 거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했죠. 오피스텔은 95%가 다 쓰레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쓰레기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이걸 사서 망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투자성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95%가 쓰레기예요. 5%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많이 살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갭 투자들의 눈에 볼 때는 오피스텔들이 살 수 있는 오피스텔들이 쫙 깔려 있는 거죠, 뭐 전국에. 예, 매매가 전세가가 그냥 붙어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사드립니다. 자, 또 있습니다. 예. 이런 전세 레버리지의 개념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자, 전세가가 상승하는 걸 기본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세가는 상승하는 걸 본다고 했지, 전세가가 상승한다는 건 뭐 확정입니까? 확정 아니잖아요. 상승할 여지가 매우 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쭉 상승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할 거다라고 믿고 베팅을 하는 거지만, 이게 하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래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전세 레버리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물론 상승을 기대하고 하지만 이게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락을 하면 내가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줄 것까지 감당할 수 있는 만한 선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투자죠. 그런데 하락할 건 일체 생각을 안 해. 일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막 사놔.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능력만큼 막 사. 이러면 이게 투자입니까?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무모한 짓이죠. 그냥 도박이죠. 아니, 투자라는 게 어떻게 매번 내 생각대로 100%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건 없어요. 투자라는 건 항상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걸 대비하는 행위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내가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행위에 베팅을 하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걸 늘 대비하는 게 이게 투자라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냥 막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해서 막 사. 이게 투자냐?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건 그냥 도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레버리지 투자자는 이렇게 전세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한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이렇게 막 사놓는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인천에 몇백 채, 동탄에 몇백 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아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몇백 채로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이거는 산다는 거에만 초점을 맞췄잖아요. 몇백 채가 다 리스크로 돌아오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건가에 대한 생각은 일치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기가 맞습니다. 예. 이런 리스크를 절대 대비하지 않았다는 건 사기에 해당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세금 한 100만 원 안 낸다고 해서 깜빵 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세금 100억 안 내면 깜빵 갑니다. 예. 똑같이 세금 안 낸 놈이라고 해서 똑같은 놈이 아니잖아요. 예. 그 규모가 다른 겁니다. 예. 피해의 규모에 따라서 깜빵에 갈 만한 사람이 있고 안 갈 만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선량한 투자를 했는데 왜 그러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했는데 왜 그러냐?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했고 본인이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레버리지 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본인의 능력을 벗어나고, 다시 말해서 리스크에 대한 개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구마구 사들이는 거,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전세 사기의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내가 한 행위가 잘못된 행위는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데 내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셔야 돼요. 반성을 하셔야 되고, 그런 투자법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리스크라는 게 늘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선, 다시 말해서 나쁜 일이 벌어져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어디인가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갭 투자는 버리셔야 됩니다. 예. 그거 쉽다고 해서 여러분 했다가는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거나 똑같습니다. 예. 갭 투자 버리시고 여러분 투자를 하시려면 전세금이 오를 수 있을 만한 곳만 바라보는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개념을 혼동하지 마시고 투자의 본질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